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 씨 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야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좀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이어 만찬 회동까지 이어졌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법사위가 제일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거에 동의하면 11대 7을 해주겠다.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가 확 다 가져오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핵심 문제는 법사위원장 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법안들이 이제 사실은 개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뒀을 때 20대랑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있는 상황이라면 꼭 가져오겠다 입장이고 또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그거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 가장 어떤 그 따끈따끈한 뉴스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타협안을 냈다. 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를 쪼개는. 네. 그래서 이제 사법위원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이나 법원, 그러니까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를 그냥 그렇죠. 일반 상임위원회로 두고 기구 이제 법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이걸 특위 형태로 한 여야 의원 한 50명 정도로 특위 형태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법안 자구 심사 이런 기능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그 타협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타협안이 어떻게 그 타협이 될까요?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 옥상옥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상임위 위에 상임위 그러니까 뭐 상원 역할을 막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계속 그 기능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걸 받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제 뭐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단 스톱. 네. 하는 어떤 이 현상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그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이제 생각인 것이고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없어버리면 사실은 야당으로서 어떤 정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없어져 버린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6년도에도 사실은 그때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냈던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때도 주호영 의원이 오히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좀 과하다, 일종의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서 법제특위를 별도로 만들자. 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대표 발의했었던 법안이거든요. 물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야 공수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쪽도 입장이 좀 바뀐 셈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협상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은 다른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 테니 법사위를 내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통합당 측에서는 예결위를 포기하겠다. 예결위를 포기할 테니까 법사위만은 근데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빠진 거가 이제 팥없는 찐빵 느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전까지 관리했던 식으로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여상규 위원장이 했던 역할들 해보면 사실 좀 상당한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민주당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야당 손에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가느니 체계자구 심사권을 뺄 게 아니라면은 그냥 다 표결로 밀어붙이자. 그럼 18대 0 다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라고 지금 일종의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할 거면 애시당초 타협이 됐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게 맞는 예. 거겠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안을 이제 각 당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법대로 그냥 국회의장이 알아서 상임위 배정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법에 되면? 딱 그게 있습니다. 네. 만약 안 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3일이에요. 6월 5일 날 원이 구성되면 3일 안에 상임위원을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국회의장의 어떤 직권 선임, 강제 선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뭔가 타협점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네. 결국 타협점이라는 건 사실은 뭐 법제 특위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미래통합당이 저는 좀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달라요. 117석, 180석에 가까운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어떤 정말 좋은 상임위원장, 뭐 국토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데 좀 정치적 부담이 따를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원래 국회의장 맘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민주화 그 항쟁을 거치고 국회법을 바꾸면서 상당히 제한을 해둬서 국회의장이 이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을 달아둔 거였거든요. 이제 시한이라든가 또 요청을 양쪽에서 원내교섭단체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공수가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그 광화문에 이제 촛불 쇠고기 카미 FTA 관련 시위가 한창 컸을 때 그때도 김용호 국회의장 당시에 여러 번 이 권한을 써서라도 자기가 상임위 강제로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밖에서 그 당시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을 걸고 나오면서 원구성하고 엮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특히나 여론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뭐 분위기가 뭐 지금은 하고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야당도 무작정 안 하겠다, 뭐 투쟁하겠다 그렇게 밀어붙일 만한 뭐 동력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큰 차이는 여론의 차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사실 그 18대 0을 단순히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또 국민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여론을 바람을 등에 업고 하면은 좀 이전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내야 할 수도 있겠죠. 18대 0인데 그 18대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국회 18대 국회 때랑은 두 분 완전 달라 보입니다. 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오늘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닥이 잡힌다고 그렇죠. 봐야 되죠. 오늘이 네, 6월 네. 8일 오늘입니다. 네. 저기도 있고 다. 좀만 더 보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가 운용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아무개 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 씨 집에서 숨진 손 씨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서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주검을 부검을 하고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 씨는 2004년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으로부터 이 쉼터 관리를 부탁을 받아서 그 이후 쭉 맡아왔다고 합니다. 뭐 심경을 밝히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고요. 네네네. 다만 추정이 있을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은 이제 검찰과 언론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쉼터를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 내용 때문에 네. 매일같이 압박감에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을 갖게 했다.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정의원도 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 손 씨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라고 입장문에서 밝힌 적이 있죠. 예. 뭐 이제 아직 확인은 뭐 유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는 없고 또 윤미향 의원 얘기는 본인의 SNS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기재한 거거든요. 또 이게 뭐 사실 공교롭게 SNS를 또 지웠던 SNS가 있어요. 네. 그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뭐 아직 소환 대상은 아니었지만 압수했었고요. 네. 회계 관계자들 왔다 갔다 왔었고요. 그럼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을 근데 느꼈을 가능성이 검찰은 높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른 적도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아니에요. 그건 뭐 사실 그건 검찰 얘기고. 야,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네네. 저는 왜 그래 보냐면 네. 내 집 앞 내가 있던 곳이 지금 압수색을 그 며칠 왔다 갔다 하고 했으면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상당한 심적인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그게 뭐 전인이 결백하고 결백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아마도 검찰이
지금 부른다 해가지고 문제가 더 무서울 때는 언제 부를지 모를 때가 더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네. 사실은 좀 안 맞다고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검찰의 입장문을 좀 옮겨 보면 압수수색 당시 집행 관련 협의 등은 변호인과만 이루어졌고 또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는 고인이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라고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이 그 보도한 걸 보면은 이 손 씨가 이제 당시 지인들이랑 아는 기자에게 이 당시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압박받은 내용을 좀 털어놓았는데, 이 압수수색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거를 목격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라고 이른바 뻗치기. 네, 그렇죠. 하면서 계속 계속 카메라 네. 들이밀고 네. 하는, 초인종 누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없지만. 한번 별도로 한번 좀 얘기를 합시다. 기자잖아요. 네. 뻗치기 취재 행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하고 네.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뻗치기라고 하는 게 어떤 뉴스의 핵심 인물, 뉴스의 핵심 인물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취재 방법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쉼터에 뉴스 핵심 인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 그게 문제라고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있어봤자 왜- 의미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게 왜 여기서 네. 뻗치기를 해야 되냐고요. 저 이른바 뭐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조국 그 사택 앞에서 했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저는 그를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조국 장관 있기 때문에 인터뷰라도 해야 되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 당시 당선인인데 근처에도 없었어요. 예. 인터뷰할 대상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있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피 주고 망신 주고 그림 만드는 용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제가 그 말하면 질문, 예, 그 말씀 그림 만드는 못하는데. 용이야. 이런 식으로 할 게 없고 쓸 게 없고,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상을 뭔가 보여주는 게 그렇죠. 중요한데 당장 그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그런 그림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몰려 있는 모양새만 보여줘도 마치 저 사람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 뭔가 실제로 간 김에 막 의혹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포장이 또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기자들 네. 뭐 저는 보니까 간 김에 또 전화하고 뭐 하고 초인종 누르고 뭐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종인 위원장이랑 뭐 원내대표들 뭐 회동하고 하는데 거기 뭐 그래서 오늘 비대위가 어떻게 되니만 그건 이런 해도 거 됩니다. 뻗치기 할 때 이런 그건 거 해도 돼요. 하고는 예. 완전히 결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그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뭐 저희는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변호사니까 일반인들도 압박감을 느끼는데 압수수색에다가 네. 언론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초인종 누르고 예. 앞에 다 서 있고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이런 겁니다. 거 데스크가 가서 해야 돼요. 말진 시킬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 하니까. 얘기가 왜 그쪽으로 아니 가요? 본인들이 안 하니까 막 시키는 거죠. 본인들이 안 하니까 너 가서 밤새서 오. 아무거나 써와 보고라도 해와 중간에 뭐 전화해서 털고 막 너 이거 왜 보고할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평소 업무 강령이 여기서 막 마구처럼 방출이 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 본인들이 안 하니까 데스크들이 굉장히 과거의 구태적인 그 취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고 그게 뉴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대중들은 그거가 문제라고 인식을 한 지 오래됐는데. 네. 과구신 기자의 말씀이요. 저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이 실무간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는데요. 이 의제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남북 군사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양국은 특히 이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전달한 점에 주목하고 이 제1부부장의 위상 변화와 무게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상 변화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지금 통전부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 그렇죠. 네.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원래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통일전선부장인데. 통전부장이 통전부장. 근데 지금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만 나와 있지 통전부장은 지금 다른 사람이 장금철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 표현을 지금 어떻게 받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지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네. 지시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사람밖에 못 쓴다 이런 거라면서요. 네, 원래 북한에서는. 그랬다고 하죠. 김정은만 위원장만 해야 될 거를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라진 위상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여동생이어서 측근의 포진에 있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긴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북한 체제에서 그다음에 노동당의 어떤 위계상에서 지금 핵심적 지위에 공식적으로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간단히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라고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제1부부장이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이 아니라 북한 등의 매체에서 이 실제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그 외에 김여정 부부장 이름으로 나온 담화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메시지가 강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에 네네네. 이제 뭐 전응한 청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밝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대외적 메시지는 원래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다른 그 사람들은 대체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만 역할을 했었는데 김여정이란 이름이 앞에 나오면서 그 사람의 메시지에 따옴표가 있어서 나온다. 이것 자체가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대외 메시지를 볼 때 김여정의 입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뭐 김정은 잘 안 보였을 때 그때부터 계속 김여정 2인자설이 지금 부각됐는데 그랬었어. 네. 공식적으로 저는 좀 이게 거의 얘기된 게 아닌가. 오늘 이제 이렇게 담화하면서 네. 2인자다. 그러니까 대남이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김여정이 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바로 보인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중요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정말로 그 위치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대남 사업의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데요. 대남 강경파냐 온건파냐. 원래 온건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네. 대체적인 분석은 후자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목소리는 엄청 센 거죠 지금. 네,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분명히 좀 온건 쪽을 맡고 있었고 이제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자리가 올라가면서 메시지가 강경해지니까 어느 쪽에 지금 맞춰야 될지 그러게요. 궁금증이 아직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체크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